예,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자문의 박주영 운영역입니다. 자, 배워야 산다. 오늘이 벌써 3강째입니다. 자, 이번 강의 주제는 차별화 장세 대응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제 실적 시즌이잖아요. 실적 시즌에 본격적으로 차별화 장세가 전개가 됩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유동성 장세가 끝나고 본격적인 금리 인상기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기 쪽에서는 유동성 장세와 확연히 다르죠. 실적이 좋은 종목들 중심의 차별화 장세가 전개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실적이 발표되는 시점이 4월 달이기 때문에 실적도 한번 점검해 보고 그 다음에 실적에 따라서 결국은 업종과 종목별 차별화가 전개가 좀 되거든요. 특히 이제 굳이 금리 인상기가 아니라 한다 하더라도 1년 중에서 1분기 실적 시즌을 전후해 가지고 주도 업종이 나타납니다. 결국은 실적이겠죠.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먼저 주도 업종으로 나타나는 건데 그래서 그 1분기 실적 시즌을 전후해서 어떤 업종이 시장에서 주도할 수 있는 업종이 나올지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1강부터 제 강의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첫 번째 강의 때 은행, 보험, 증권, 그 다음에 철강 업종 중심으로 그 다음에 반도체 업종 얘기를 하면서 올해 제가 가장 그래도 1분기 때 주도할 수 있는 업종이 가장 가능성이 큰 게 제가 철강 업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아침 방송에서도 제가 프로그램에서 오늘장 모닝에 제가 거의 2년 가까이 출연하고 있는데 철강 업종은 제가 빼지도 않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번 주에 철강 업종이 거의 주도주로 업종으로 나타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전개가 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좀 공부 좀 하시면서 시장 자체가 지지부진하지만은 그대로 주도 업종 내에서 매매를 하시게 되게 되면 주도 업종 내에서 주도 종목을 갖고 매매하면 크게 수익을 내겠지만은 주도 업종 내에서 주도 종목이 아니라 한다 하더라도 관련 업종 내에서 매매를 한다 한다면 상당히 지지부진한 국면 쪽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현재 시장 여건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오늘 이제 3강째입니다. 다음 주도 한 번 더 진행이 좀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자료를 좀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를 하다 보면 제가 욕심이 많아서 여러분한테 많이 좀 알려드리려고 자료를 많이 준비를 하는데 하다 보면 시간 관계상 그냥 건너뛰는 것들이 좀 많아요. 오늘 또 좀 일단은 좀 차분하게 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또 다음 주에 진행하는 걸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 그리고 오늘 또 끝나고 바로 사무실에 올라가서 7시 10분부터 공개 방송을 통해서 함께 찾아뵙는 시간이 좀 진행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차별화 장세의 유형은 시장 차별화가 있고 업종 차별화가 있고 그 다음에 업종 내에서 종목 차별화가 있다. 결국 핵심 자체는 업종 내에서 종목 차별화를 주도 업종 내에서 종목을 골라내는 게 목적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목적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지금 어떤 시장인지 제가 이제 시장 차별화라는 것 자체 시장 차별화는 이미 나타나 있어요. 자 보시면 시장의 차별화라는 것 자체는 제가 성장주냐 가치주냐 올해는 성장주 가치주냐가 별로 의미가 없다고 그랬어요. 뭐 일부에서 뭐 투트랩 전략을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가치 성장주를 얘기를 하거든요. 성장주는 그 금리 인상 국면 쪽에서 피해 주지만은 그래도 성장하는 주식을 좀 사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대신 성장주가 현재 시점에서 성장하지 않으면 주가가 못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장주냐 가치주 구분보다는 가치 성장주 실적이 따라주는 성장주 매매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코스피냐 코스닥 시장이냐 코스피냐 코스닥 시장이냐 별로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근데 제가 시장을 얘기를 할 때 첫 시간에 제가 유동성 장세에서는 업종 대표적인 종목들 그 다음에 낙폭 과대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를 하지만은 현재 시장 자체가 유동성 장세가 아니고 실적 장세에서 뭐가 간다고 그랬습니까? 소재와 산업재 중심 그 다음에 현재 수급이 제가 계속 강조를 하죠. 유동성 장세는 돈이 안 들어오니까 수급이 안 좋다. 대형주 장세가 안 되는 거고 낙폭 과대는 실적 장세가 안 되기 때문에 제한적 수급 여건사에서 중소형 종목 중심의 차별화 장세다. 그래서 현재 시장은 중소형 종목 장세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4월 20일 어제까지의 업종별 지수인데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은 하락률은 거의 엇비슷해요. 코스피가 8.7% 정도 하락한 상태고 코스닥도 10.2% 정도 하락한 상태인데 그다음에 대형주가 많이 빠졌죠. 대형주가 8.6% 빠졌는데 코스피 시장 내에서입니다. 소형주는 6.2% 올랐다는 거죠. 근데 제가 3월달 이후로 딱 또 분리해서 봤더니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3월달 이후에는 중소형 종목이 16% 올랐어요. 중소형 종목들이. 대신 코스피는 보합 정도가 좀 되는 거니까. 이런 차이가 났다는 거죠. 즉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종목 중심의 시장 내에서 차별화가 전개가 좀 되고 있다. 그러면 이 흐름이 어떨까요? 앞으로도 지속됩니다. 올해 연말까지 진행됩니다. 왜? 일단 수급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돈이 안 들어오잖아요, 지금. 외국인 투자가들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주식 안 사잖아요. 선물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합니다. 오늘 또 선물만 가지고 현물은 안 사고 삼성전자 또 아침에 사는 것 같더니 또 팔아버리죠. 외국 투자를 사기는 사겠지만 예전처럼 유동성 장세처럼 주식을 안 산다는 거죠. 제한된 수급이다 보니까 가벼운 사이즈 중심의 중소형 종목들 중심의 현재까지 차별화 장세가 전개가 좀 되고 있다. 그래서 올해도 제가 보기에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중소형 종목 쪽에 그래도 대형주 쪽만 매매하신 분들은 중소형 종목 쪽에 한 전체 포트에 대형주 100% 정도 매매하신 분도 한 20% 정도는 관심을 가지고 포트에 편입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뭐 그런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고 싶고요. 자, 그렇다면 보시면 이제 그 다음에 업종입니다. 자, 앞서 얘기했다시피 주요 업종, 어제까지 업종이에요. 제가 첫날 업종별 제가 3주 연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많이 바뀝니다. 그만큼 지금 4월달 들어서 업종별 차별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왜 그러냐. 4월달 시장은 실적 시즌입니다. 실적이 4월달에 언급이 되니까 3월달까지는 그냥 은행, 증권, 보험주 중심의 금리 인상 국면 쪽에 수혜주 중심의 차별화 장세가 전개가 좀 됐어요. 제가 4월 7일 날 첫 번째 배워서 한다 1강을 했던 건데 그때는 은행, 증권, 보험이 압도적이었거든요. 13% 정도. 그때 철강 업종이 수익률이 한 4, 5%밖에 안 됐습니다. 업종 지수가. 근데 이번 주 들어서 철강 업종이 업종 수익률 1위로 올랐었습니다. 어느 정도 주도력 업종으로 해서 경기 관련 종목 중에서 주도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 제가 첫 번째 강의 때 되돌아보시 아시겠지만은 실적 장세는 소재나 산업재에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소재나. 왜? 경기가 회복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소재나 산업재가 경기 민감지들이잖아요. 소재라고 한다면 철강이냐 화학이냐. 두 가지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기는 화학주는 아니다. NCC 업체들 중심으로 해서 실적, 어닝 쇼크 수준의 실적이 나올 거고 NCC 계열의 스프레드 마진 자체가 지금 거의 손익 분기점까지 내려와 있다. 그러면 뭡니까? 소재 중에서는 철강이죠. 철강이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산업재 쪽에서는 건설이냐? 산업재가 조선이니까. 요즘 조선주가 좀 많이 올라왔다 좀 쉬고 있는 쪽인데, 저는 이제 조선주를 좀 그렇게 좋게 보지 않았던 부분인데, 이제 펀드멘탈상으로 근데 좀 많이 떴어요. 근데 조선주는 일단은 단기 고점 찍은 것 같아요. 주도 업종은 다소가 쉽지 않습니다. 밸류 자체가 워낙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러면 건설 아니면 산업재 중에서 조선 쪽인데 조선이 상대적으로 위인데 건설보다는 저는 건자재 쪽이다. 건설은 이따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실적도 안 좋고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 국면 쪽에서 미분양 아파트도 증가되고 있고 또 뭡니까? 최근에 건자재, 시멘트 가격, 철근 가격, 뭐 알루미늄 폼 가격 모든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실적이 안 좋습니다. 그런 또 부분 때문에 주도 업종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입니다. 근데 딱 구분이 되죠. 안 좋은 쪽은 여전히 전기전자, 의약품, 제약업종, 소미보급 쪽, 운수장비 이번 주 약간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약간 지금 차별하잖아요. 철강 금속 업종과 하다못해 전기전자와 수익률 차이가 30% 차이 나지 않습니까? 업종 지수가. 차별화가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국면이 좀 더 진행이 좀 될지 업종은 계속 바뀌는 거니까 현재 업종은 철강 업종이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업종 간 은행 현재로서는 철강, 은행, 통신, 음식료 업종 중심의 업종 차별화가 현재 진행이 좀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업종 내 종목 차별화라는 거죠.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고 그랬었죠. 철강 업종이 주도주인데
업종 지수는 16% 올랐는데, 16% 올랐는데 가장 많이 오른 게 중소형 철강 회사인 세아제강이잖아요. 세아제강. 그 다음에 대한제강, 한국철강, 동국철강. 이거 현대제철하고 썼습니까? 업종 대표적 종목 포스코홀딩스. 거의 4, 5%밖에 못 올라가잖아요. 오늘 조금 올랐죠. 했어요. 이게 지금 업종 대표적 종목들이 뭐가잖아요. 제가 얘기했다시피. 그렇죠. 수급 여건 때문에. 그렇죠? 제가 철강주 세아제강 저밖에 추천한 사람 없죠? 아침 방송에서 제가 10만 원대 초반부터 해가지고 단기간에 2주, 3주 만에 60%, 70% 떴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아카데미의 추천 종목이기도 한데 3월 달에 했던. 그 다음에 대한제강은 제가 계속 얘기하고 대한제강, 제가 철강주 추천은 세아제강, 대한제강, 동국제강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방송 보신 분은 아실 건데 이런 종목 중심의 차별화 장세 연계했다. 그 다음에 조선주도 마찬가지죠. 조선주가 많이 떴다 그러지만은 현대중공업이 압도적으로 떴고요. 어제 종가 기준입니다. 56% 떴고. 그 다음에 현대미포가 25%, 대우조선이 17%. 삼성중공업은 개인 투자가들의 저가주라고 싸다고 생각하셔서 산 사람들은 9%밖에 안 올라가죠. 현대중공업과 5배 차이 납니다. 제가 조선주는 뭐 좋아하진 않지만 사더라도 제가 현대중공업만 사라고 그러죠. 현대중공업 외에는 살 게 없다. 조선업종은. 여전히 기자재 업종들이 조금의 차별화 전개됐지만. 뭐 조선업종은 이제 여러 가지 좀 체크할 부분이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약간 이제 고점이 좀 나온 게 아닌가. 추가적인 수주 모멘텀이라든가 좀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일단은, 이번 주에 조선주가 좀 강세 흐름이 좀 전개됐지만은 조선주는 약간 좀 탈락하는 기분이고 철강주가 어제 오늘 흐름이 상당히 앞서가는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는 게 아닌가. 즉 업종 내에서 종목 차별하다. 조선주 내에서도 현대중공업을 사느냐, 삼성중공업을 사느냐. 그 차이는 뭐겠습니까? 뭐 차이겠습니까? 제가 첫 시간 때 설명해 드렸었죠.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 차별합니다. 실적이 차별합니다. 그건 이제 숫자를 가지고 제가 항상 비교해 드리잖아요. 업종 내 실적 전망치를 가지고. 그 다음에 PER과 PBR, 그 다음에 자기자본율, 제가 자기자본율을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ROE에 의한 기업 가치 차별하다. ROE가 높으면 그만큼 기업 가치 속도가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길게 보게 되면 ROE가 높은 종목들이 주가 상승률이 훨씬 빨리 간다. 그런 의미죠, 있어요. 자, 현재까지 이렇게 진행이 좀 됐다. 그렇게 좀 보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번 주 제가 이제 주요 업종별로 제가 그 업종을 선행지표를 점검해드리고 이들 업종이 상반기 때 주도 업종으로 나설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미지근하게 그냥 종합주가에 좀 따라가느냐, 그걸 제가 좀 판단해 드리려고 박준영 운영력이 보는 산업을 보는 눈입니다. 뭐 다 다를 수가 있겠지만은 제가 보는 눈이에요. 저는 업종 분석이라든가 종목 분석을 좀 많이 하는 전문가로서. 그래서 현재까지 제가 주요 업종을 앞서겠다 첫 시간에 은행, 보험, 철강, 그 다음에 반도체,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는 제가 화학 건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다뤄드렸고요. 오늘은 제가 이제 몇 개 업종, 빠졌던 업종도 주요 관심 업종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4개 업종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자동차 업종입니다. 해서요. 지난 시간에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냥 지나갔는데요. 자동차 업종은 일단은 뭐 자동차 판매가 중요하겠죠. 글로벌 판매가 중요합니다. 국내 판매보다는. 국내 판매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물론 도움이 되지만은 워낙 현대차, 기아자동차가 전체 생산 캐파가 1년에 아마 700만 대 정도 전후에 600만 대, 700만 대 정도 생산하기 때문에 글로벌 자동차 동향이 중요하죠. 국내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해외 쪽의 판매 동향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대차의 판매 동향을 보게 되면 국내 판매 나오고 또 해외 판매 구분해서 좀 나오는데, 그 다음에 재고가 중요하죠. 재고요. 재고가 많이 쌓여 있으면 차가 안 팔리는 거고. 그 다음에 단가가 중요하죠. 차량 단가. 그 다음에 글로벌 시장에서 현대차가 시장 점유율, 시장에서 점유율을 깎아먹고 있는 건 내려가는 건지, 점유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건지. 이게 뭐 중요한 판단 지표라고 좀 봐요. 현재는 어떠냐? 글로벌 판매는 지금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서 여전히 부진합니다.
최근에 3월달 현대 기아차 판매 동향을 본다 하더라도 현대차 같은 경우는 작년 3월 대비해서 거의 20% 가까이, 19% 가까이 감소를 했고요. 기아차는 상대적으로 한 자릿수 정도 감소. 이게 기아차가 훨씬 낫습니다. 제가 사더라도 현대차보다는 기아차를 사라고 그러죠. 투자 밸류로 본다 하더라도 자기 자본율이 기아차가 높기 때문에 두 개 약간 차이는 크진 않지만 그렇습니다. 재고는 지금 어떠냐? 지금 알다시피 지금 차량용 반도체 부족 때문에 신차가 안 나오니까 재고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자동차 판매 자체는 부진하지만은 수요가 없어서 못 파는 게 아니라 생산을 못 해가지고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죠.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부분만 해결되면 그동안 못 팔았던 자동차 판매량이 증가되면서 자동차 판매 실적은 빠르게 좋아질 겁니다. 그 다음에 판가가 좀 많이 올랐어요. 판가가. 시장 점유율은 현대차, 기아차 전체적 글로벌 시장의 판매 부진 속에서 현대차, 기아차의 시장 점유율, 미국이라든가 유럽 시장의 점유율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점유율이 좋다는 자체는 나중에 글로벌 시장의 자동차 판매가 회복이 된다면 현대차, 기아차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다. 그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주요 쪽에 가장 중요한 쪽에 이제 현대 기아자동차 신차 판가 추이를 좀 보고 계시는데요.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자동차 판매량은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판매 대수는 많이 감소를 작년 대비해서 앞서 얘기했다시피 현대차 같은 경우 3월달 기준으로 본다면 작년 대비해서 19% 감소를 했는데 근데 실적은 지금 무난하게 나온다는 전망이잖아요. 그래서요. 최근에 실적 전망치 그냥 예상치 부합하는 실적 나옵니다. 현대차, 기아차. 그 자체가 자동차 가격 인상입니다. 판가가 작년도 이게 대당 지금 올해 예상되는 가격이 대당 2,80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네요. 2020년도에 코로나 정도 전후에 때 대당 2,500만 원인데 지금 2,800만 원이니까 그렇죠. 한 10% 이상 가격이 올랐죠. 아무래도 올랐던 자체가 원재료 가격이 많이 올랐던 그랬던 부분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차량 판매 단가 자체가 현대차, 기아차가 차량 믹스 전략 자체가 가격이 비싼 쪽으로 많이 이제 생산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영향도 있다고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판가가 상당히 올라가서 전체 자동차 판매량 부진에도 불구하고 보시다시피 실적이 올해 지금 1분기 실적이 아직 발표를 안 했죠. 아마 내일부터 현대모비스가 먼저 실적 발표를 스타트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현대차, 기아차는 다음 주에 실적 발표를 할 거예요. 근데 현재 지금 자동차 실적, 그런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가지고 차량이 안 팔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무난하게 나온다. 예상치에 부합하는 실적이 나온다. 상당히 시장에서는 선전하고 있다. 그런 또 평가입니다. 그래서 실적 시즌에 기아자동차 주가는 그렇게 나쁘게 작용하지는 않을 거예요. 상대적으로 견조한 움직임이 전개될 겁니다. 예상치에서. 실적이 무난하다. 그 다음에 기아차, 현대차 자동차 쪽의 밸류는 어떠냐? 일단은 올해 주가 상승률과 등락률과 맨 오른쪽에 밸류인데요. 일단 올해 자동차 종목들 부진합니다. 연초 대비해서 최근 현대유아가 많이 올라왔는데 낙폭과대 반등 때문이거든요. 현대유아가 가장 많이 빠졌잖아요. 20% 빠졌잖아요. 20% 빠졌잖아요. 현대유아가 작년 연말에 8만 원대가 넘었었는데 최근에 주가 좀 올라왔죠. 20% 정도 빠졌다가 가장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온 거예요. 낙폭과대 반등 수준이죠. 그래서 현대유아는 실적은 부진합니다. 현대유아 자체는 여전히 자동차 부품 업종에서. 그 다음에 현대차가 더 빠졌잖아요. 이게 차별화라는 겁니다. 이렇다시피. 이게 차별화예요. 앞서 얘기했다시피 판매 동향을 본다 하더라도 현대차는 판매 동향 자체가 3월달만 본다 하더라도 작년 대비 19% 감소. 기아차는 감소율이 4% 정도인가요?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기아차가 실적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현대차를 살 거냐, 기아차를 살 거냐? 기아차를 사야 된다는 거죠. 덜 빠진 거잖아요. 현대차 14% 빠질 때 기아차는 5.5%밖에 안 빠졌잖아요. 그 여기 차이 나잖아요. 딱 하나 자기 자본율이 현대차는 8.1인데 기아자동차는 14.2%. 자, 표를 볼 때 ROE, 자기 자본율을 많이 강조를 하죠. 그게 실적 차별화, 업종 내에서 종목 차별화를 일으키는 요인이다. 현재 보면 부품회사와 더불어서 기아차가 자기 자본율이 가장 높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PBR은 높기는 하지만 이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는 크지는 않는데 뭐 형 동생이니까 크지는 않는데 그래도 약간의 기아차가 상대적으로 밸류상에 위에 있다. 판매 동향 자체도 상대적으로 양호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실적 전망치도 최근에 상대적으로 기아차는
아마 예상치를 상회할 적이 나올 거라는 전망이거든요. 현대차는 예상치에 부합하는 실적. 그럼 실적 자체도, 이거 자체도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죠. 이거는 상향 조정된 실적이 반영되지 않는 거니까,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실적이 좀 발표가 좀 되면, 추가적으로 실적이 상향 조정되면 기아차의 밸류가 더 저평가로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반면에 앞서 현대유화라든가 부품 종목 중에서 현대유화가 실적 전망치가 별로 안 좋거든요. 만돈의 예상 실적이 약간 상해 쪽이니까. 그래서 현대유화가 뚜렷하게 좋아질 수가 올라간 게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자기 자본이 4.7밖에 안 되잖아요. 가장 낮잖아요. 그래서 현대유화는 낙폭과대 관점 반증입니다. 근데 이런 PBR 낮은 종목은 낙폭과대 반등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때 따라서 하면 또 고생하죠. 상당히 기다려야 되죠. 현대유화는 알다시피 계속 몇 년 전부터 실적 턴어라운드에다가 계속 실적 예상치 하락한 실적이 나오고 있죠. 아무래도 중국 때문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자동차를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저는 이거 하나 가지고 자동차는 별로 재미가 없다요. 이거 하나만. 이걸 모르는 사람은, 이거 안 보는 사람은 자동차를 되게 좋게 얘기합니다. 야, 현대차, 기아차 싸다. 저는 이걸 보면 자동차 살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자동차 추천 안 합니다. 이게 이제 현대차, 기아차는 글로벌 자동차잖아요. 그러니까 국내 대표적인 회사들은 글로벌 같은 레벨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과 밸류를 비교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장 자체는 외국인, 특히 대형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현대차, SK 하이닉스라든가 대형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 펀드매니저 시각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글로벌적인 시각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중소형 종목 같은 경우 국내 시각에서 봐야 되지만은, 우리나라 시장 자구간도 다 외국계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국계 펀드 매니저들이 자동차를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한다 그러면, 미국에 있는 GM 포드도 볼 거고요. GM 포드도 볼 거고, 유럽에 있는 폭스바겐이라든가 그런 회사도 볼 거고, 일본에 있는 도요타 자동차도 볼 거잖아요. 같은 밸류를 비교를 하겠죠. 비교해서 싼 종목을 사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국내적으로 비싸더라도 국내 시장에서 신흥국 쪽에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그 포지션 내에서 또 자동차라든가 업종별로 차지할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버해서 안 산다는 거죠. 자, 보시면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가 PR 밸류를 따지면 어때요? 올해 예상 6배, 기아차 6배에서 현대차 7.9배입니다. 자, 그 다음 미국에 있는 GM의 PER이 몇 배예요? 5.8배입니다, 여러분요. 포드가 7.7이에요. 그 다음 BMW 5.8이고, 일본에 있는 도요타가 9.4입니다. 싸지가 않습니다. 여기 펀드 매니저들이 현대차, 기아차를 오버슈팅해서 담을까요? 현재 실적 자체가 글로벌 자동차 판매 업황 비싸게 가는데. 그렇죠? 싸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거 싸기야 싸지만 상대적으로 미국에 있는 GM이 소속되어 있는 게 S&P 기업이지 않습니까? S&P의 PR이 지금 18배입니다. 18배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몇 배예요? 10배입니다. 이걸 감안하면 비싸죠. 비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왜 이렇게 할인을 받을까요? 미국의 S&P 500 종목들 PR이 18배인데 자동차는 6배, 7배 받을까요? 이것 때문입니다. 자동차가 프리미엄을 못 받는 이유가 있죠. 투자를 계속 해야 되거든요. 신차를 만들기 위해서. 투자가 계속 진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를 많이 하는 업종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을 안 줘요.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오너의 입장에서 보면 한번 투자를 해놓고 계속 추가적인 투자를 안 하고 돈을 계속 매출 나오면서 이익을 내주는 게 가장 좋은 직업이죠. 좋은 사업이죠. 그런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자동차 같은 신차를 만들지 않으면 시장에서 생존하기 어렵잖아요. 계속 신차 나와야 되고, 더구나 지금 뭡니까? 전기차 만들어야 되고, 자율주행차 만들어야 되고, 엄청 돈이 들어갑니다. 돈을 버는 즉시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럼 어때? 주주의 입장에서는 주주한테 별로 가치를, 주주한테 이익을 배당이라든가 늘려줄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할인을 받는 겁니다. 대신 음식업종이 프리미엄을 받잖아요. 음식업종 PER 12배, 15배까지 표현을 해요. 그건 뭡니까? 서비스 업종 같은 경우는 그건 돈이 안 들어가요. 한번 공장 지어내면, 남양 공장 한번 지어놓으면요, 계속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차이 때문에, 그래서 자동차 업종이, 그래서
시장에서 PER 밸류 상으로 높게 평가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자동차 주가들이 싸다. 그래서 자동차, 이건 무슨, 주가가 가게 되면 뭡니까? 글로벌 자동차가 가야 된다. GM이라든가 포드라든가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가 가야지 현대자동차 기아차도 갈 거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이게 글로벌 자동차 종목 매매하시는 분들은 글로벌 자동차 주가 추이를 함께 보셔야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자동차, 이걸 보면 그렇게 주가 자체는 싸지만 글로벌 자동차 쪽에 비교해 본다면 우리나라 자동차 싼 게 아니다. 그래서 글로벌 자동차 업종과 함께 가는 게 자동차 업종이다. 저는 그렇게 좀 판단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주가는 글로벌 자동차 주가 동향을 좀 보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주가는 안 빠지죠. 하지만 글로벌 전략은 이거죠. 그렇다면 그럼 뭐냐 전략은 여기입니다. 제가 보는 전망은 반도체 공급 부족이 생각보다 길어집니다. 작년도 하반기 정도 되면 풀린다고 그랬었는데 올해도 하반기 정도 가야지 지금 최근에 약간 공급망 차질에서 좀 벗어나지 않겠는가. 좋아지는 기미가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약간 움직임이 전개되는데 여전히 부진합니다. 근데 현대차 그러면 글로벌 업체 대비해서 판매라든가 점유율은 상대를 많이 선전하고 있다. 그래서 주가가 빨리 올라갈 수가 있다. 공급망만 풀리면. 최근에 약간 좀 개선된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주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공급망 완화 시그널이 보여야 되겠죠. 시점 언제? 점진적으로 이제 풀리겠죠. 하반기 정도 가야 된다는 전망입니다. 전략은 뭐냐? 글로벌 자동차 쪽에 밸류가 낮다. 그래서 제한적인 차별화다. 완성차 중심으로서. 자동차 부품 종목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소형 종목들은 건드릴 거 없습니다. 제가 중소형 종목들 매매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자동차 쪽은 부품 종목들 예컨대 성우하이텍이라든가 서현이아라든가 중소형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을 사서는 안 됩니다. 자동차 업종만큼은 영업이익이 워낙 낮기 때문에 사더라도 일단은 완성차 중심으로 매매를 해야 된다. 자동차보다는 대세가 전기차니까 전기차를 매매해야 되겠죠. 그렇게 본다 한다면. 자, 2차 전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2차 전지. 자, 2차 전지는 가장 중요한 것 자체가 글로벌 주요국들의 친환경 자동차와 관련된 친환경 정책이죠. 정책에 따라 가지고 친환경 전기차 판매가 침투가 빨리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느슨하게 되느냐. 근데 지금 글로벌 전기차 침투율 자체가 예상보다 빠르게 전개되고 있죠.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전기차 시장 자체가 유럽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친환경 정책이 좀 강화가 좀 되면서 유럽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이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이 좀 강화가 좀 되면서 미국 중심으로 그동안의 전기차 시장 자체는 유럽 중심으로서 성장하다가 바이든 정부 들어서 미국 쪽에 대한 기대가 많이 크죠. 이제. 그렇죠. 전체적으로 글로벌 자동차 시장 자체는 친환경 확대 정책이다. 지구 온난화에 따라 가지고 전체적으로 확대가 좀 되면서 예상보다 빠르게 전기차 시장 자체가 형성이 되고 있다. 전기차 판매량 자체가 중요하죠. 전일 테슬라가 무려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작년 대비해서 판매량 자체가 무려 80% 증가했잖아요. 80% 증가했습니다. 판매 금액이, 매출액이. 단기 순이익도 무려 8배 증가했더라고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만큼 빠르게 증가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투자라든가 이건 뭐 소재 쪽에 많이 관련되겠죠. 증설 부분 자체가 모멘텀이죠. 특히 소재 관련 기업들은 투자했다 그러면 주가가 급등이 나오잖아요. 아마 투자 증설 같은 경우는 이제 소재 업종 쪽에 많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이제 시장 자체가 미국의 전기차 시장입니다. 앞서 얘기했다시피 그동안 시장 자체는 중국은 이제 그들만의 시장 유지로 많이 형성이 됐잖아요. 최근 이제 유럽이 코로나 이후에 유럽의 친환경 확대 정책에 따라 가지고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바이든 정부에 의해서는 미국입니다. 최근에 3월 달인가요? 미국의 이제 캘리포니아 주에
의무 판매, 친환경 클린카 의무 판매가 확정이 좀 됐죠. 예. 근데 이제 캘리포니아 주 같은 경우 바이든 정부가 한번 서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2026년도까지 완성차 회사들한테 자동차를 팔 때 2020년도까지 35%를 친환경 자동차를 팔아라. 수소차라든가 전기차를. 35%. 그 다음에 2030년도에는 전체 차 판매량의 68%를 수소차라든가 전기차로 팔아라. 내연기관차는 32%만 팔아라. 그 다음에 2035년도 가면 내연기관차는 팔지 말아라. 100% 클린카, 수소차라든가 전기차만 팔아라. 그런 정책이 최근에 미국에서 바이든 정부에 서명이 됐어요. 그만큼 미국 시장 자체가 빠르게 형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미국의 전기차 시장인데 202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는 19% 성장이지만은 2030년도까지 감안하면 연 52% 성장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2035년도 가면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100% 전기차만 팔아야 된다 그러니까 거의 2030년, 35년도 가면 전기차 시장 자체는 거의 어느 정도 성숙기에 접어들 수가 있죠. 미국을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면. 그렇죠. 네. 그만큼 빨라지고 있다. 시장 자체는 뭐 이런 충분히 이 정도 성장하고 있다는 것 저는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국내 회사들 생산 캐파 자체가 계속 증가하죠. 현재 우리나라 LG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 SDI, SK온 같은 경우는 지금 2025년도까지 지금 생산 계획 캐파가 나와 있어요. 현재 1위는 지금 뭐 킬로와트 기준에서 LG에너지솔루션 2025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550만 킬로와트인가요? 생산할 수 있는 능력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2등이 SK온이 반 정도 해당되는 220 킬로와트. 그 다음에 삼성 SDI가 80밖에 안 되죠. 80킬로와트. LG 에너지 솔루션이 압도적으로 크고, 최근 들어서 이제 SK온이 빠르게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있는 거니까, 최근 들어서 앞서 얘기했다시피 그동안 우리나라 전기차 시장 포지션 자체가 가장 먼저 중국에 들어왔는데, 중국에서 이제 보조금 못 받으면서 경쟁이 많이 떨어지면서 이제 그다음 이제 유럽을 갔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빠른 정책적인 변화로 인해 가지고 국내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SK온이 미국 쪽에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은 이제 향후에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이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확대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자, 중요한 거는 배터리 회사들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삼성 SDI, SK온은 이제 비상장으로 되어 있죠. SK 이노베이션 갖고 계신 분 계시는데, 어떻게 봐야 되느냐? 요즘 답답하죠? 답답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밸류를 가지고 판단해 드릴게요. 저는 제가 단정만 LG 에너지 솔루션은 제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저는 밸류 전문가니까 제가 상장할 때 58만 원. 그저 저희들이 뭐 결국은 50만 원대 우리 그 마켓 뒷담화 토마토 투자자 운영력들을 같은 저도 우리 강경훈이랑 같은 생각이었는데 결국은 38만 원까지 내려올 거라고 그랬거든요. 내려왔잖아요. 내려왔는데 그 당시에 52만 원대였는데. 그때 다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했죠. 주가가 내려와서 부정적 얘기한 게 아니라 저는 그 전에 이제 상장될 때 분석을 해봤어요. 앞서 얘기했다시피 LG 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 SDI 같은 게 2025년도까지 실적이 맞춰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2025년도까지 수주잔고라든가 캐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왜냐하면 2차 전지를 확실하게 성장을 하니까 지금보다는 2년, 3년 이후까지 봐도 되거든요. 작년까지는 2차 전지 얘기를 할 때 2023년도, 4년도 실적을 보고 평가를 했어요. 소재 업종 같은 게 2024년도 PER 양극재 기준에서 40배. 지금 이제 2025년도까지 나오는데, 그럼 2025년도까지 나와 있으니까 저는 전망치를 가지고 제가 전망한 건 아니고 각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한 거 이제 평균치인데, 이게 성장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성장주, 배터리에서 성장주는 맞죠. 근데 매출액을 보면 성장주죠. 그런데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작년에 매출액이 17조 8천억, 그렇죠? 17조 8천억. 작년도 17조 8천억. 올해 20조 원. 올해가 작년도 그렇게 매출이 성장하지는 않아요. 10%, 15%. 그 다음에 올해 20조 원, 내년도 26조 원이니까 30% 성장. 그 다음에 2024년도 34조 원, 2025년도에 46조 원. 그러니까 뭐 작년도 17조 원이 2025년도에 46조 원이니까
연평균 거의 한 25% 정도 성장을 하죠. 성장을 하는데, 근데 매출액이 성장하면 당연히 이제 영업이라든가 순이익까지 함께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단기 순이익, 영업이 결국 단기 순이익이 주주의 가치니까 이게 함께 성장을 해야 되는 건데, LG에너지솔루션의 2025년도 단기 순이익이 2조 5천억이에요. 2조 5천억입니다. 낮게 잡은 데는 2조 원대고 가장 높게 잡은 데가 2조 한 7, 8천억 가까이 됩니다. 2025년 주당 EPS가 10,000원입니다. PER이 41배입니다. 그 다음에 PBR이 4.2고, 그 다음 제가 성장성 지표가 ROE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앞서 제가 기아차가 ROE가 14%고 현대차가 7%, 8%라고 했었는데, 이게 성장성 지표가 ROE가 10% 미만이면 성장하지 않는 거거든요. 자산 가치가 연평균, 평균 7%, 8%밖에 증가되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됐어요? 7%, 8% 정도가 연평균 자산이 증가되는 건데, 주가만 올라가면서 버블이 되는 겁니다. 현재 주가 자체도 PER이 4배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LG에너지를 갖고 계신 분들 2025년도에 주가가 지금 40만 원인데 100만 원을 목표로 가지고 살 거잖아요. 2025년도 되면 그 정도 목표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 가격대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100만 원 가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됐어요? PBR이 몇 배? 8.6배가 되겠죠? 100% 올라가는 거니까 PBR이. 자산이 PBR 8.6배가 되고. 이거 ROE는 변하지 않습니다. PER은 몇 배가 되겠어요? 82배가 되겠죠?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이론적으로 생각해 본다. 주까지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문의는 성장 중인데 실적이 따라주지 않는 성장. 그 이유 자체가 왜 그러냐? 영업이익률이 낮습니다. 영업이익률은. LG에너지솔루션 영업이익률 평균이 몇 프로냐면요. 7%예요. 7%. 7%입니다. 영업이익률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발표된 테슬라의 영업이익률을 받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테슬라의 영업이익률이 이번 1분기 매출액이 24조 원에 단기 순이익이 4조 원 났거든요. 영업이익률이 무려 19%입니다. 19%입니다. 테슬라가 그렇게 실적이, 그래서 주가가 시가총액이 1,000조 원이 넘어갔구나. 그럴만 하겠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테슬라의 올해 예상, 지금 4조 원 이익 났으니까 연간 한 20조 원 정도 이익 나잖아요. 대충 PER 60배입니다. 올해 실적. 근데 LG에너지솔루션의 올해 PER은 127배입니다. 테슬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비싸다는 거죠. 근데 유일하게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는 근거가 뭡니까? 상장할 때 100만 원까지 얘기 나왔던 근거가 CATL과 비교한 거죠. CATL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CATL 이익은 어마어마합니다. 중국에서 밀어주는 부분도 있지만. 네. 그래서 좀 기대치 좀 개인적으로 낮춰야 되는 게 아닐까 생각이 좀 돼요. 주가 자체에서요. 상대적으로 그럼 삼성 SDI는 어떠냐? 삼성 SDI가 지금 캐파 증설을 안 해서 그렇죠. 삼성 SDI가 훨씬 낫죠. 삼성 SDI는 2025년도 PER이 12.8배. 자기 자본율이 LG에너지솔루션보다 높잖아요. 높잖아요. 시가총액은 LG에너지솔루션의 반입니다. 그 다음에 SK온은 지금 실적 전망치가 없어요. 없어서 제가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고, 아직 실적, 올해 적자니까, 올해 3,500 정도 적자, 내년도 2,700 정도 흑자니까 좀 봐야 되겠죠. 봐야 돼서.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장밋빛 전망은 조금 걷어들여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더 올라가기 위해서 뭐겠어요? 영업이익이 올라가면서 이익이 좀 더 가파르게 올라가면 제 의견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겠죠. 현재 증권사 전망치를 가지고 좀 말씀드리는 거니까. 보다 이제 수급이 시대는 많이 움직이기 전개되는데 수급도 이제 다 전개가 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배터리 갖고 계신 분들은 좀 결국은 길게 갖고 손해는 안 할 건데 수익률 자체가 그렇게 뚜렷하게 전개될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대형주와 같은 맥락으로 좀 보셔야 좀 되겠죠, 이제. 그 정도로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재입니다. 이제 소재는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 근데 보시다시피 이제 소재 중에서 가장 프리미엄을 받는 쪽이 이게 이제 양극재잖아요. 양극재가 전체 2차 전지 쪽에 원가에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습니다. 이게 이제 양극재인데, 그렇기 때문에 양극재가 프리미엄을 받는 거거든요.
양극재가 2차전지 소재 쪽에서 차지하는 원가 비중이 한 50% 넘고요. 그 다음에 음극재가 아마 13%, 분리막이 아마 13, 14% 정도, 그 다음에 전해액이 아마 7, 8% 정도? 네, 그렇게 차지를 해요. 그래서 양극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출력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양극재가 다른 2차 전지,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 기업에 비해서 프리미엄을 받는 거죠. 또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거고.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2차 전지 성장주기 때문에요. 실적이 중요합니다. 앞서 이제 가치주들, 제가 지난 시간에 점검했던 하학업종 같은 경우, 롯데케미칼이라든가 실적 어닝 쇼크가 나와도 주가는 안 빠져요. 가치주가 워낙 싸기 때문에 자산가치가. 근데 성장주는 실적이 안 좋으면 급락이 나오죠. 전전일 미국 시장에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가 하루에 35% 빠져버리잖아요. 320달러가, 주당 320달러가 206달러까지 하루에 빠져버리잖아요. 성장주기 때문에. 오늘 네이버가 실적 발표했습니다. 시장 예상치 가이던스 대비해서 영업이익 가이던스가 3,480억인가요? 근데 3천억 초반 나왔죠. 주가 별로 안 올랐는데 주가 좀 하락이 나오잖아요. 성장주기 때문에. 성장주는 그래서 실적이 안 좋으면 변동성이 커요. 성장주의 함정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제가 시장 자체가 가치주냐 성장주냐 얘기할 때 성장주는 실적이 안 따라주면 이제는 못 간다. 이제는 검증을 전기차 시장이 어느 정도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기업도 실적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적 중요합니다. 현재 2차전지 소재 부품 종목들 현재 실적 전망치가 나온 종목들 4월달 이후에 제가 좀 체크를 해봤어요. 이거는 뭐 정확한 건 아닌데 어떤 4월달 이후에 이제 애널리스트 보고서니까 어느 정도 참고해 볼 필요가 있죠. LNF만 실적이 좋아요. 근데 그렇다고 아주 쇼크는 아니죠. 에코프로 BM 가이던스가 420억인데 370억에서 395억이니까 큰 충격은 안 나옵니다. 포스코 케미칼도 뭐 그럭저럭. 근데 SK 아이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36억이 예상했는데 지금 마이너스 42억에서 마이너스 59억 나온다는 거죠. 이거 뭐 100억 나와도 주가가 비싼데. 이걸 따라서 주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거의 뭐 상장 이후에 거의 막 반토막까지 빠졌으니까 영향이 크지는 않겠지만은 대체적으로 무난합니다. 그래서 실적 시즌에 소재 관련 종목들이 어닝 쇼크가 나와가지고 주가가 큰 폭으로 빠진다든가 그럴 것 같지는 않다 제가 보기에는. 현재 이 정도 나온다는 밸류인데요. 밸류인데 앞서 2차전지처럼 이런 관련 종목들도 언제를 보셔야 되겠어요? 일단은 소재 관련 종목들은 현재 2023년도 실적 전망까지 나왔어요. 최근 들어서 2024년도까지 나왔는데 제가 2023년도까지 일단은 올해 실적은 참 믿기가 쉽지 않으니까 작년도를 기반을 해야 됩니다. 작년도를 기초로 깔고 그 다음에 올해 내년도 당장은 올해 밸류. 그 다음에 2차전지도 아까 배터리처럼 확실하게 성장을 하니까 2023년도, 2024년도 전망치가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앞당겨서 볼 수가 있죠. 근데 보시다시피 2023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PER이 거의 뭐 30배가 넘잖아요. 에코프로 BM 양극재. 이거 양극재가 프리미엄 만들지 않았잖아요. 양극재, LNF 양극재, 포스코 케미칼은 양극재, 음극재. 최근에 양극재 사업 진출. SK 아이 테크놀로지는 분리막이죠, 있어요. 일지모트를 전해요. 이게 지금 2023년도가 PER 30배, 40배입니다. 싸냐, 비싸냐? 여러분 판단에 맡길게요. 싸지가 않죠. 2023년도면. 빠르게 주가 못 갑니다. 현재 밸류로 따지면. 그럼 뭐이겠어? 실적 성장이 빠르게 진행되든가. 근데 실적이 앞서서 전망치가 안 좋게 나오면 더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도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은 앞서 제가 LG에너지 솔루션을 약간 제가 부정적으로 무늬만 성장주지 숫자가 따라주지 않는 성장주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을 봅시다. 자기자본율을 보시면 되겠죠. 26%예요. LG에너지 솔루션보다 훨씬 낮죠. LG에너지는 8%인데 26%, LNF 23%입니다. ROE가. 포스코 케미칼은 낮죠. 그리고 다 높아요. 두 자리 이상이잖아요. 2023년도 실적이 예상치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은 주가가 빨리 회복됩니다. 주가가 올라가면. 그러니까 연평균 앞서 LG에너지를 기준으로 본다면 자기 자본율이 7%, 8%밖에 안 되니까 연평균 7%, 8% 정도 올라가야 되는 게 제가 맞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들 종목들은 연평균 20% 정도는 꾸준히 올라갈 거다. 다만 이제 작년도에 앞선 가치를 많이 평가를 받아서 올라왔기 때문에 올해 속도 조절이 필요할 수가 있겠죠. 밸류에 따라서.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나온 종목들은 좀 더 빨리 갈 거고,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가기는 갈 건데 상당히 쉬었다 간다는 거죠. 그래서 2차전 종목들은 이런 어떤 상태다. 그러면 종목들을 뭘로 봐야 되는지. 지난번에 이제 1월 달인가요? 2차전 소재 관련 종목들이 많이 빠졌잖아요. LG에너지 솔루션 그때 상장 이슈도 있었지만, 그때 이제 얘기 나왔던 게 우리나라 양극재 소재 관련 기업들이 중국 기업에 비해서 비싸다. 앞서 CATL과 그 LG에너지 솔루션을 비교했었는데 해외 기업에 비해서 비싸다. 그렇죠. 비교를 해보면. 근데 이렇게 비교해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양극재 회사들 2023년도를 보면 되는 거니까 LNF 에코프로빔이 PR이 42배에서 47배. 근데 글로벌 시장 양극재 1위가 벨기에에 있는 유미코라는 회사잖아요. 유미코라는 회사가 PR이 17배. 비교를 해보면 비싸죠. 그 다음에 중국에 있는 양극재 회사 베이징 이스페어링 회사 PR 22배, 우리나라 40배, 2배 비싸죠. 그 다음에 음극재 회사 포스코 케미칼이 PR이 48배인데 일본에 있는 중국 기업이죠. PR이 15.8배. 그 다음에 일렉포일 8.7인데 우리나라 일렉포일 기업이 일진 머티리얼즈 비싸죠. 해외 기업에 비쌉니다. 우리나라가 그래도 그래도 비쌀 이유가 있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LG에너지 솔루션이 중개 CATL을 위해서 시장 점유 2위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5위 회사인 삼성 SDI, LG SK온이 있고, 6위가 삼성 SDI라는 회사. 글로벌 시장의 1위와 4위, 5위 배터리를 만든 회사가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확실한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프리미엄을 받을 수는 있다고 봐요. 그렇다 하더라도 해외 기업에 비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싸지가 않다. 싸지가 않다. 이런 부분은 이제 주가의 상승 탄력을 제어할 수 있는 요인이고요. 그래서 2차전지 산업은 제가 말하면 일단은 계속적으로 빠른 시장 침투력 때문에 성장이 빨라지기 때문에 그에 따라 충분히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 앞서 얘기했다시피 우리나라 K 배터리 업체들이 이제는 미국 쪽에 대한, 그동안 유럽 시장에 많이 기댔었는데 미국이 본격적인 환경 규제 강화에 따라 가지고 미국이 성장함에 따라 가지고 국내 업체들이 거기에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번 성장 기회를 좀 확보할 것 같다. 현재 주가는 2024년도, 2025년도의 성장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 빠르게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반영하고 있다. 2024년도 내지 2025년도. 앞서 이제 전기차 배터리는 2025년도, 소재는 2024년도, 3년도, 4년도. 그래서 뭐 차별화는 뭐냐? 다 같이 가는 게 아니다. 소재, 장비. 저는 장비 업체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소재, 장비 업체 내. 예컨대 최근처럼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학이 최근 주가 급등했잖아요. 작년도에 시세가 안 났던 종목들. 부품 종목들도 좀 관심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옥석가리가 필요하다. 속도절이 필요하면서. 그래서 주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따라가기보다는 약간의 조정권에서 올해는 기대 수익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작년도 고점 넘어가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주가들이. 종목별로 20%, 30% 정도 작년도 이제 급등한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대신 이제 신규로 부각할 수 있는 종목 중에서는 50% 내지 70, 80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남들이 관심이 없는 종목 중에서 나올 수가 있지 않겠는가. 자, 이건 이제, 이것과 제약 바이오만 제가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이걸 예를 들어 제가 바이오 업종을 안 좋게 보고 있잖아요. 요즘 바이오 종목들 다 신저가입니다. 자,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일단 바이오 종목들은 신약 개발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학회 이벤트에 따라서 이벤트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제약 업종 같은 게 바이오는 실적이 중요하지 않고요. 제약 업종 같은 게 실적이 중요한데, 올해 이제 학회 모멘텀입니다. 근데 올해 두 가지 학회가 큰 모멘텀이 지나갔어요. 1월 달에 있을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그 다음에 엊그제 있었던, 지난주에 있었던 4월 8일부터 4월 13일까지 미국의 암 종양학회. 근데 어떻습니까? 특히 이번 암 종양학회 전혀 시장에서 이슈가 통하지 않았어요. 이게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중요한 이슈들이 작년 같지는 않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적들, 뭐 이제
삼성 바이오라든가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셀트리온과 실적이 중요하죠. 이거 제약주 같은 게 실적이 중요합니다. 시장은 괜찮아요. 무난합니다. 셀트리온 아직 실적 전망치 안 나오고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만 실적 발표됐는데 예상치 하향 실적이 나왔고, 뭐 제약업종과 실적이 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뭐 신약개발 이슈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제약업종, 바이오 종목들이 어떻게 빠졌는지 주가 많이 빠졌습니다. 보시다 맨 오른쪽에 보시게 되게 되면 작년도가 올해 삼성 바이오로스는 작년도에 9% 올랐고 올해 9% 빠졌고 삼성 바이오로스가 가장 양호해요. 셀트리온은 작년도 43% 빠지고 올해 19% 빠졌으면 거의 반토막입니다. 더 빠졌죠. 작년과 올해 사이에 거의 아마 60%가 빠졌을 겁니다. 이 정도로 빠졌어요. SK 바이오스는 작년도 상장 때문에 73% 올랐는데 올해 반토막 났죠. 40% 빠지면. 그 다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작년도에 50% 빠졌고 올해도 23.8% 빠졌으면 몇 프로 빠질 거죠? 엄청 빠졌죠. 이제. SK 바이오판도 거의 반토막이고요. 예. 뭐 작년도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코로나 이슈 때문에 뭐 많이 올랐죠. 관련된 종목들이 뭐 백신 개발, 유탁 생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그런 후유증이 또 있습니다. 주가 자체 작년도 워낙 시세가 났던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가 중요하죠. 바이오 종목들이 이제 문제인데 바이오 종목들도 보시게 되면 거의 대부분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입니다. 오늘 또 신저가 나온 종목들이 꽤 많더라고요. 꽤 많은데 이게 보시다시피 바이오 종목들이 지금 여기 PR 보시게 되면 작년 시점이거든요. 적자잖아요. 지금 NA라는 자체가. 흑자는 건 지금 휴젤. 뭐 이건 보톡스 회사밖에 없어요. 다 NA라는 자체 뭐예요? 다 적자고요. 여기 매출액 보게 되면 매출액이 없는 회사도 있습니다. 매출액이 없는 회사. 네오 이뮤니티 매출액 아예 꽝. 웨디팩터도 꽝. 백설바이오 매출액 아예 없죠. 적자만 하는 회사. 이런 현실이라는 거죠. 저는 이제 근거를 보는데 자 이것 때문입니다. 바이오 기업들은 뭡니까? 임상 1상 2상 단계에서 그냥 라이센스 아웃이잖아요. 라이센스 아웃되고 파는 거잖아요. 근데 과거에 지금 라이센스 아웃돼서 1조 원대 대표적으로 알테오젠이 거의 6조 원 이상의 두 번에 걸쳐서 라이센스 아웃을 했는데 그 종목의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차트를 보세요. 3분의 1 토막입니다. 최근에 올해 1월 달에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시노피 1조 3천억 정도 라이센스 아웃을 했는데 주가 볼까요? 그러면 다른 지금 바이오 갖고 계신 분들 희망이 뭡니까? 라이센스 아웃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주가의 상승 모멘텀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과거에 이런 라이센스 아웃된 기업들이 주가 형편없습니다. 그러면 기댈 게 저는 없다고 봐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바이오 갖고 계신 분들 뭐예요? 내 주식이 임상실험 성공해가지고 라이센스 아웃해서 그걸 모멘텀으로 주가 상승을 노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라이센스 아웃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기업에 돈이 들어와가지고 돈이 도움되는 회사 별로 없어요. 뭐 한두 종목은 있을 건데, 이제 향후에 있을 건데, 주가가 반영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저는 심각하다고 봐요. 꿈이 이건데, 라이센스 아웃을 통해가지고 내 주식이 급등한 것을, 가치를 평가를 받기를 원하는데, 과거에 조 단위 라이센스 아웃한 기업들이 주가를 어떻게 전개가 됐는지, 이게 쉽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더구나 제가 시장에서 잘 뭐라 했습니까? 실적 장세이기 때문에. 바이오 종목들은 실적이 안 따라준다. 그 정도로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여기 보시면 바이오 종목들이 엄청 비쌉니다. 미국에 있는 존슨앤존슨이라든가 화이자라든가 일리알이라든가 암젠이라든가 종목도 보세요. 적자나는 기업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자기 자본 위주죠. ROE 보세요. 여기 보시죠. 여기죠. 이들어가는 종목들이요. ROE가 30%입니다. 미국에 있는 기업들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앞서 바이오 종목들은 다 적자고 우리나라 그나마 삼성 바이오로스라든가 셀트리온이나 한미약품 유한양행은 적자는 아닌데 해외에 있는 기업들 보게 되면 자기 자본율이 30%입니다. 다 적자나는 회사가 없고 암젠 같은 경우도 PER이 25배예요. 일리알리도 23배고 하이자는 7.8밖에 안 됩니다. 존슨앤존 15.8이고. 이거 노바디스크는 이거 회사가 시계 회사일 거예요. 이거 셀트론과 비슷한. 이게 이 정도 우리나라 바이오 종목들이 비싸요. 이게 좀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어떤 뭐 이런 종목들 많이 평가를 좀 받고 있는데 그래서 말씀 좀 드리면 전망까지 좀 말씀드리면 그래서 바이오 종목들은 개인적으로 성장을 하는데 구조적으로 성장을 하지만은 시작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임상시험 많이 있는데 기술적 호재 자체가 앞서 얘기했다시피 주가에 반영도가 낮다. 이게 부담이다. 이게 바이오 종목들. 저도 개인적으로 주가는 상반기에 바닥 따지고 하반기 때 이제 한미약품 중심으로 주요 이벤트가 있거든요. 하반기 정도 가야지 저는 제한적인 반등이 좀 나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바이오 종목들 갖고 계신 고생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저도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추가적으로 물타기보다는 가급적 반등 시점에서 빠져나오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자, 이 정도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부족한 내용 찾아뵙도록 할 거고요. 부족한 시간 잠시 또 올라가서 7시 10분부터 공개 방송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 1분기 업종별 실적이 중요하다고 했을 때 실적 의전 탑픽 종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개 방송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